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앱. 네,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은 지난 한 달간 있었던 미래 소식들 중에서 놓쳐서는 안 될 소식들 묶어서 전달드리고 있죠. 이번 달에도 재미난 소식들이 많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경찰이 단속한 사건이 펼쳐졌어요. 미래에 있을 법한 일이 펼쳐진 건데 한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영상 같이 보실게요. 자, 샌프란시스코에서 경찰이 GM 크루즈 자율주행 자동차를 단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밤인데 라이트를 안 켜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위험하게. 그래서 안을 봤더니 운전자가 아예 없던 거죠.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던 중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갑자기 도망을 갑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도망가는 게 아니라 더 안전한 곳에 멈춰 세우는 그런 거라고 하는데 도대체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어 있길래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야, 이거 진짜야 라고 하면서 굉장히 놀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자, 경찰이 어떻게든 라이트를 켜려고 했는데 켜지지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왜 안 켜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자동 전조등 기능이 활성화가 안 된 건지 주변에 어둠 감지가 안 된 건지 어쨌든지 간에 위험한 교통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경찰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처해질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자, 자율주행 자동차. 또 어떤 일로 앞으로 사람들을 당황시키게 될지 그게 상당히 궁금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너무 운전을 난폭하게 해서 따지려고 봤더니 운전자가 없다거나 도로 한가운데 시스템 에러로 멈춰 선다거나 아니면 너무 조심스럽게 운행을 해가지고 답답하다거나 이런 일들 우리가 많이 겪을 것 같고요. 또 미국에서 4월 22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테슬라는 사용자가 오라고 호출을 하면 알아서 자율주행으로 나한테 오는 스마트 서먼이라는 호출 기능이 있잖아요. 공항에서 저 기능을 썼다가 비행기를 들이박아버린 거예요. 자, 저런 식으로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앞으로는 많이 펼쳐질 수 있겠구나. 어떤 일이 상상되시는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핸드 트래킹이 정교해지는 VR 기기 소식입니다. 오큘러스 퀘스트 2, 아니죠. 메타 퀘스트 2 소식인데요. 최근에 재미난 게임 한 10개 정도를 발표했어요. 이 중에서는 어몽어스도 있고 고스트 오브 바스터즈 VR 버전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임들을 제대로 즐기려면 아무래도 내 손이 아주 정교하게 거기서 움직이면은 더욱 실감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기술이 또 공개가 됐어요. 자, 좌측에 있는 게 기존의 버전, 우측에 있는 게 새로운 버전 2.0입니다. 기존의 버전은 손이 겹치거나 하면은 한쪽 손이 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자, 근데 새로운 버전에선 그런 게 없어졌고 빠르게 흔들더라도 두 손이 안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죠. 자, 그래서 많은 발전이 기대가 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가상의 물체를 한쪽 손에서 다른 쪽으로 옮길 때 기존 방식은 잘 안 됐는데 새로운 것은 잘 옮겨지고 있고 가상의 물체 뒤에 손이 갔을 때도 기존 방식은 한쪽 손이 사라지는데 새로운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이 버전은 이제 올해 말까지 그 메타 퀘스트 2 사용자들에게 무료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라고 해요. 앞으로는 더욱더 정교해지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핸드 트래킹 기능이 자꾸 정교해지게 되면은 VR의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또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VR 혹은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재미 위주, 게임 위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손이 정교해지게 된다면은 업무나 교육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도 늘어날 수 있어서 우리가 진짜 꿈꾸는 영화 레디 플레이어 1의 그런 메타버스 모습에 한층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다음 소식은 NFT 마케팅에 뛰어든 국내 기업들 두 번째 소식이에요. 지난달에 이어서 전해드리는데 요즘 국내 기업들이 메타버스뿐만이 아니라 이 NFT 쪽으로도 뭘 많이 합니다. 자, 일단 에버랜드에서 튤립 NFT를 발행해요. 이거 무슨 튤립 버블이 생각나기도 해서 좀 그렇긴 한데 튤립 축제 30주년을 기념해서 내놓았고요. 총 330개. 이게 카카오 클립드롭스로 발행을 했는데 15초 만에 매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가격은 50에서 70클레이에 낙찰이 됐는데 당시 시세로 5에서 9만 원 정도, 지금은 좀 떨어져서 5에서 7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여기서 왜 했냐?
MZ세대와 소통하고 팬덤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MZ세대가 이런 쪽에 좀 더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보는 거죠. 진짜인지는 뒤에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이 NFT를 받는 사람들은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특별한 혜택을 또 얻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NFT가 단순히 그림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회원권 역할을 해서 실제 혜택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을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튤립 NFT는 뭐 일종의 기념 우표의 디지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혜택이 아직까지는 불명확한 특별한 멤버십 회원권 역할을 한다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기아 자동차의 NFT입니다. EV6, 9, 니로 EV와 같은 전기차의 디지털 아트 NFT를 발행한 거예요. 총 60개가 발행이 되는데 이것도 15초 만에 매진이 됐는데 가격은 아까 튤립보다 훨씬 비싸서 350 클레이. 그 당시에는 한 40만 원 정도에 낙찰이 된 거고요. 자, 근데 이거는 또 오프라인 혜택이 뭐가 있냐면은 구매자들에게 기아 전기차 중 한 개 차종을 6박 7일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니까 마케터들이 야, 우리 NFT 이걸로 뭐 낼까? 그리고 이걸로 혜택 뭐 줄까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게 느껴지시죠? 자, 그리고 현대백화점 면세점에서도 NFT를 내놨는데 이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래요. 그러니까 주제가 뭐냐면은 면세점은 면세점인데 서울의 현재 모습과 그거를 딱 연결시켜가지고 작품을 내놓는 겁니다. 자, 요게 오픈스에 이렇게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소유자들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현대백화점 그 면세점을 주제로 한 NFT 아트인데 총 255개고요. 오픈시 마켓에서 일단 무료로 발행이 되는데 이걸 받은 사람은 이제 또 비싼 값에 팔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또 심어주는 거죠. 자, 이걸 받으려면 홈페이지와 앱에서 아이디당 1일 1회 응모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를 하면은 이 홈페이지와 앱의 유입 효과를 또 얻어낼 수가 있다고 기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목적으로는 NFT를 통해서 세계적인 관광도시 서울을 더욱 알리려는 목적이라는데 이거는 뭐 명분상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봐요. 자, 딱히 다른 혜택은 아직까지 공개가 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성공한 NFT 프로젝트 메타콩즈가 현대자동차와 콜라보를 했어요. 그래서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메타콩즈가 뭘 타고 다니냐? 이 현대자동차의 상징적인 자동차죠. 포니 원 모델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저렇게 포니가 우주를 향해 날아가고 알 수 없는 박스를 향해 날아가고 있는데 뭔가 혜택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그리고 딱 도착을 했을 때는 뭔가 앞에 우주 운석 같은 게 떨어져 있는데 저거를 모티브로 해서 NFT가 또 나오지 않겠냐? 뭐 이런 추측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다 민팅이 끝나가지고 오픈스에 올라가 있습니다. 총 30개밖에 판매가 안 됐으니까 야, 이거 가치가 꽤나 높게 측정이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최저가가 현재 5이더리움 정도, 우리 돈으로 현재 시세 1,800만 원 정도입니다. 저거 하나가. 가격은 오르는 추세이고요. 근데 이 협력이 현대자동차에 유리한가 메타콩즈에 유리한가를 보자면은 이게 공지사항이거든요. 메타콩즈를 원래 가지고 있는 그걸 10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현대자동차와 콜라보한 거 그 한 가지를 1이더리움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30개밖에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한다? 메타콩즈 홀더들에게는 좋을지 모르나 현대자동차에서는 도대체 무슨 이점이 있는 건지 저는 좀 아직까지 예상이 안 되더라고요. 자, 참고로 현대자동차의 공식 NFT가 또 따로 나온다고 하는데 그건 5월에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자,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현대자동차는 인간의 활동 영역을 무한하게 확장하여 궁극적인 이동의 자유를 실현해줄 메타 모빌리티의 개념과 비전을 소개한 바 있다. 그 비전을 메타 모빌리티 유니버스라는 새로운 세상을 중심으로 펼쳐나가고자 하며 이런 것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메타 모빌리티는 CES에서 올해 공개가 됐죠. 실제 이동과 가상 이동을 묶어주는 그런 매개체가 되겠다라는 비전이에요. 자, 그래서 어찌 보자면 이거는 디지털 트윈 개념에 상당히 가까운데 최근 또 공개하기 시작하는 것들은 일반적인 NFT, PFP용, 프로필 사진용 NFT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뭘 하시려는 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다른 데서 하니까 일단 해보자는 느낌은 아닌가? 뭐 이런 의심도 되고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들의 NFT 마케팅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이런 회사들에 다니더라도 NFT 마케팅을 할 것 같아요. 워낙에 핫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을 좀 분위기를 보자면은 아이들 대상으로 뭔가 마케팅을 하려면은 제페토나 로블록스 그런 게임 공간, 캐릭터 위주 그런 걸로 가는 게 나은 것 같고,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려면은 뭐 돌아다니고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냥 투자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NFT로 마케팅을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뭐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이미지 줄 수 있죠. 메타버스 인기 있어지면 그것과 연결을 지을 수 있으니까 돈 많은 기업은 굳이 안 할 이유는 없는데, 궁금한 점은 이걸 마케팅하는 사람들도 정말 NFT를 잘 이해하고 있고 앞으로의 활용도에 확신이 있는지, 그거는 의문이라는 거죠. 자, 그럼 실제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를 또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대학 내일에서 MZ세대의 NFT 인식 조사를 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이 흥미로운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사람의 비율이 굉장히 낮다는 거. 자, 그리고 들어봤지만 잘 알지 못한다, 전혀 들어본 적 없다가 이 MZ세대, 제일 젊은 사람들 역시도 거의 50%를 넘는다라는 점. 그러니까 기업에서 NFT로 뭔가 마케팅을 하게 되면은 보통 이 사람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효과가 있는지는 사실 미지수인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참고로 또 같은 조사 기관에서 이런 걸 질문했어요. NFT 디지털 작품의 가치가 신뢰할 만한가, 과장되었다라고 생각하는가 물어봤더니 이 젊은 세대들도 절반 이상은 과장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뭐 후기 밀레니얼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이분들은 신뢰한다는 사람이 43%. 이 NFT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나 두텁게 여기에 있다는 건데, 왜 그럴까를 감히 추측을 해보자면은 20대 후반, 취업은 어렵고 사회 초년생으로서 이제 직장 생활은 힘들고,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나? 취업도 안 되고 취업해봤자 돈 벌 수도 없는데, 이런 고민이 많은 세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급격하게 불을 불려갈 수 있는 이런 쪽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지금 대학생이라도 그리고 20대 후반이라도 이쪽에 관심을 갖지, 야, 취업해봤자 돈도 안 되고 힘든데 뭐하러 하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질 것 같더라고요, 저도. 자, 그래서 어떻게 될지, 이 기업의 NFT 마케팅이 효과가 있을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잭도시 NFT 폭락 사태가 펼쳐졌죠. 이게 이제 잭도시 NFT인데 유명해진 이유가 이게 33억 원에 낙찰이 됐었어요. 이 엄청난 가격인 거죠. 잭도시가 트위터에 처음 올린 그 문장, 그게 33억 원. 저도 그래서 사례로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걸 산 사람은 누구냐면은 말레이시아의 블록체인 한 기업의 CEO인 에스타비라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또 이런 게 있거든요. 비플 작품이 비싸게 팔린 거, 그리고 이 잭도시 NFT가 허무맹랑한 가격에 팔린 거 이면에는 그걸 낙찰받은 사람의 정체가 블록체인과 코인 투자자들, 전문 투자자들이라는 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결국에는 코인 가격 띄우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가격을 지불해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으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의심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 사람이 트위터에 올렸어요. 세계 최초의 트윗 NFT를 팔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판매가 되면 낙찰가 50%는 기부를 하겠대요. 자, 이 사람이 얼마에 낙찰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냐면은 자기는 33억 원에 낙찰이 됐는데 지금은 317억 원에 낙찰이 될 것이라고 본 거예요. 그 이상으로. 그러니까 50%를 떼주더라도 자기는 부자인 거죠. 근데 판을 까 보니까 이게 그렇지 않았다라는 기사를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제가 오픈시에 들어가 보니까 최고 입찰가가 10이더리움. 그래서 우리 돈으로 치면은 4천만 원이요. 33억 원이었던 게 최고 입찰가가 4천만 원으로 떨어진 겁니다. 물론 이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 이 경매를 취소할 수는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걸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고 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유명한 경제학자죠. 나심 팔레브라고 혹시 아세요? 2007년에 금융위기를 예측해가지고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블랙스완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저도 안티플레질이라는 책을 잘 읽었는데 이 사람이 트위터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NFT 거품이 터지기 시작했다. 어이없는 것이 정말 어이없어지기 위해 필요한 건 높은 이자율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동의되시나요?
자,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계속 높아지게 되면 진짜로 NFT 거품이 붕괴될까? 저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은 들어요. 잭도시 트윗은 사용처가 거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품이 빠질 수는 있는데 BAYC라든지 게임 NFT 뭐 이런 것들은 그래도 쓸모가 생겨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거품이 빠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 자, 그래서 제가 미래 채널에 한번 설문조사를 우리끼리 해봤는데요. 금리 오르면 NFT 가치가 어떻게 될까? 자, 60%의 사람들은 가격이 상당수 하락할 것이라고 보고 계신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일시적인 하락일 뿐 다시 상승한다. 전혀 영향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거의 40%가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NFT 시장을 신뢰하시는 분들도 이만큼 많다라는 사실이 저는 상당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모르겠는데 거품이 꺼져야 되는 분야도 있어요. 보시게 되면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나왔거든요. 고양이 NFT 이걸 왜 돈 주고 사요 이거를. 이걸 사람들이 뜬다니까 샀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사기였다는 거죠. 그냥 코인으로 준다고 하면서 토낀 거예요. 그리고 지들끼리 자전거래, 지들이 거래해가지고 가격을 높여가지고 뻥튀기 시킨 이런 사태가 펼쳐지기도 했다. 그래서 요즘 프로젝트들 너무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 많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메일을 맨날 받아요. NFT 유료 홍보 해달라고, 이렇게 NFT 소유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콘텐츠 해달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저 말고 다른 채널에 이런 유료 홍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가치 판단을 제대로 하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금리 오르면 NFT 어떻게 될지 함께 지켜보시고요. 자,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2040년에 내 외국인 인구 전망을 통계청에서 발표했어요. 자, 204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는 210만 명이 줄어들고요. 외국인은 46만 명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도가 굉장히 화제가 됐던 건 이 부분이에요. 2040년이 되면은 65세 이상 인구가 무려 35%, 그러니까 3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이 된다는 겁니다. 와, 꽤나 심각하죠.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게 20%인데 그건 2025년에 이미 넘어갈 거예요. 훌쩍 앞으로 우리는 넘기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2040년에 우리 노인의 비중이 어떻게 될 건지 그래프도 나오는데 이거를 지금 현재 나이로 환산을 했더니 이렇더라고요. 65세가 2040년에 되시는 분들은 현재 47세 분들. 자,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가장 많은 머릿수를 차지하고 계신 분들은 66년에서 70년생 분들이세요. 현재 52세에서 56세. 이분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60년대에는 한 해에 100만 명씩 태어나다 보니까 이분들의 머릿수가 줄지를 않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제일 많은 머릿수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인구적으로 봤을 때는 중심 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들이 늘어난다는 게 나오는데 와, 이것도 얼마나 웃기냐면요. 젊은 세대는 오히려 줄어들고요. 외국인들도 65세 이상 인구가 늘어난다라는 점. 야, 이것도 참 재밌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인구 구조는 이래요. 중간층이 굉장히 두터운데 앞으로 20년쯤이 지나게 되면은 이분들이 늙어가가지고 역삼각형 구조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 굉장히 기이한 구조가 한국에서 펼쳐지는 거죠. 자, 여러분들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여러분들 인생에 미칠 영향 잘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금 다 제가 설명드릴 수 없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제 과거 영상 찾아보시거나 새 책 미래 출연에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노후에 우리와 함께할 사람들이 꼭 사람일 필요는 없죠. 로봇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새로운 반려로봇 소개해 드릴게요. 자, 소니에서 반려로봇 포이크를 공개했습니다. 자, 디자인을 보시게 되면 어우, 귀여워요. 심지어 움직입니다. 이동까지 가능하고 자, 말투를 들어보시면 꽤나 귀여워요. 자, 사용자와 대화를 하다 보면 거기에 맞춰서 학습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습을 시키다 보면 그 사람에 맞춰서 각 로봇마다 새로운 성격을 형성시킬 수 있다는 거고요. 지금 사는 곳을 알려줬더니 아, 이제는 도쿄의 날씨를 알려줄 수 있어서 너가 사는 곳의 날씨를 알려줄 수 있어서 기쁘다. 뭐 이런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학습은 어떻게 시키냐? 앱의 대화 목록을 본 다음에 괜찮은 대답, 나쁜 대답을 선택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학습이 된다는 거예요. 방식이 재밌어요. 이거를 정식 판매하는 게 아니라 신청자를 받아요. 어떤 신청자?
육성자라는 사람들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한 사람들은 5만 원 정도를 내게 되면은 이 제품과 함께 받는 거고요. 자, 그 사람들을 이제 이 포이크를 학습시키면서 능력을 향상시키는 학습자, 육성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 이걸 보면서도 웃기는 게 뭐냐면은 아니 내가 돈 주고 산 건데 내가 일을 해줘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게 또 최첨단 마케팅 방법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기능, 그거 되게 비싼데 내가 그 돈 내고 학습을 시켜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아스트로라는 로봇을 일부 시청자에게 300만 원인가 받고서 이제 보내줬는데 그것도 시제품인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이제 피드백 보내주면은 그걸 반영해서 정식 출시를 하겠다는. 아니 내가 돈도 내는데 학습도 시켜주는데 사람들이 그걸 또 원한다는 거예요. 참 이런 부분도 최첨단 마케팅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로봇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우리나라 KT에서는 반려로봇 다솜이라고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저는 외형 디자인, 사용자와의 그 상호작용, 말투 좀 일본형 반려로봇과는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서 더 사랑받을 만한 반려로봇은 뭐라고 보세요? 일본 같은 경우 이미 수많은 반려로봇들을 출시했는데 많이 소개해드렸죠? 외형부터 말투까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참 잘 디자인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요소를 발견한 게 없어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귀여움보다는 조금 친숙할 수 있는 이런 로봇을 개발하고 있고 아마존의 아스트로 역시도 지금 사용자들에게 보내졌는데 영상을 보니까 진짜 귀엽더라고요. 진짜 갖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기능은 요즘 워낙에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요소를 어떻게 잘 장착할까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 같습니다. 아예 실용적으로 가는 쪽이 있으니 그건 테슬라죠. 내년까지 테슬라 봇 사람 키 172cm만한 이 로봇을 시제품 출시하겠다는 거예요. 정말요? 근데 이 로봇은 심부름이나 간단한 작업 정도를 해주는 로봇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성적 파트너 로봇도 반드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미래 사회는 내가 누구랑 살고 있을지 궁금해지는 부분이었어요. 자, 반려 로봇의 대중화 언제 시작될까요? 아직까지 쓸모 있는 것들은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우리 생활로 들어오게 될지는 한번 지켜보시고요. 자, 마지막 소식은 굉장히 중요한 소식입니다. 유엔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증가 예측 자료 보고서를 내놨어요. 자, 보시게 되면은 재난 발생 건수가 1970년만 하더라도 80건 정도였는데 제일 높았을 때는 2002년에 532건, 2020년에는 398건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선을 이어보다 보면 꾸준히 증가해가지고 2030년에는 560건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재난은 지진, 쓰나미, 화산 폭발, 극한의 날씨 뭐 이런 것들인데요. 지역 사회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규모 재난은 뺐다고 해요. 자, 세부적으로 봤을 때 가뭄 발생 건수는 이제 1970년에 2건에서 2030년에 21건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소한 것들은 빼고 중대한 것만 이제 살펴본 건데, 야, 이러면은 농산물이라든지 산불과 관련이 꽤 커질 것 같죠. 자, 그리고 극한의 온도, 폭염 같은 것이 될 텐데 1973년에 0.19건에서 2030년에는 28.13건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도 우리의 식탁 물가와 상당히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재난 현상들은 또 문제가 되는 점이 뭐냐면은 경제적 손실로 이어진다는 건데 직접적 경제 손실을 또 분석을 해놨거든요. 1990년만 하더라도 그 규모가 63조 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현재는 189조 원가량으로 뛰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내는 세금이 고령자들 위한 복지 부담 그리고 기후 재난을 위한 이런 상당 부분에 쓰일 수도 있겠다라는 게 또 우려가 되는 요소예요. 자, 이런 재난 증가가 우리 미래 삶에 미칠 영향 정말로 끔찍하죠.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식탁 물가 변화. 이 부분이 제일 직접적으로 걱정이 되고 또 해안가의 아파트, 고층 아파트 요즘 많이 짓고 있는데 태풍, 해일 같은 게 늘어나게 됐을 때 문제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쪽에 있는 뷰 좋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저는 선호가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쫙 보다 보면은 야, 고령화, 기후변화 생각해 봤을 때 지금이 살기 좋은 시절일 수 있겠구나라는 씁쓸한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4월에 놓쳐서는 안 될 소식들 묶어서 전달드렸고요. 저는 5월 달에 또 그런 소식들 묶어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